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요즘 책 많이 읽으십니까? 책을 이제 전자책으로 읽고 이런 분들도 많아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 들고 다니면 조금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힙하다. 그래서 텍스트 힙이라는 또 신조어가 나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난 8월까지 소설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형 서점을 가보시면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층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에 더해서 필사하기, 독서 관련 굿즈, 그리고 책 꾸미기를 통해서 텍스트 힙이란 트렌드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오늘 읽은다고 서점에 한번 들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인기 아이스크림 유해성 논란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두고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좀 걱정이긴 합니다. 혹시 두 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이 아이스크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보통은 녹아서 흘러내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지 그쵸? 않고 젤리처럼 바뀌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모양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녹는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약간 사람의 혓바닥처럼 모양이 생긴다고 해서 그 혓바닥 모양을 일종의 아이스크림 상품명으로도 만든 그런 아이스크림인데요. 이 중국산인데 이 수입된 지 2달 만에 500만 개가 팔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문제는 식용색소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초록색이나 핑크색 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소를 집어넣는데 이 색소가 사람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이나 납탈렌 같은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황색 4호는 이유에서 천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청색 1호는 아동의 과잉 행동을 유발한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규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당 아이스크림이 판매가 된다는 건 정식으로 수입이 됐고 또 판매 허가도 받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은 식약처의 정식 수입과 판매를 허가받은 제품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에 사용된 청색 1호, 황색 4호, 적색 40호 등은 국내에서 식품에 첨가하는 것이 허용된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정부가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색소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준 셈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식용색소 9종 16개 품목을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럼 규제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식약처가 내년 1월부터 식용색소류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재평가를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평가가 2019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6년 만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혹시 지금 허가해준 식용색소 가운데 이건 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금지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그런 위생 기준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되고 이 나라에는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느슨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한번 조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누리호 4차 발사 준비입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7일에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6분 고흥 나우루 우주센터에 발사대가 기립됐다고 보통 표현하죠. 발사대에
발사체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고정 작업을 끝냈다고 합니다. 어제 강풍으로 준비에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었는데요. 크게 걱정할 만큼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발사를 위한 마지막 최종 점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에 저녁 9시쯤 추진체 충전 여부와 발사 시각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사 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발사 10분 전에 발사 자동 운영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게 됩니다. 내일 발사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일단 현재 예상으로는요. 내일 새벽 1시쯤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늘 저녁까지 상황이 최종적으로 점검이 돼서 이상 무 이래야지 이제 내일 새벽 1시쯤에 발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면은 심야 시간대 첫 발사는 우주 발사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새벽 시간에 누리호를 발사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는 주 탑재체, 그러니까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은 오로라와 대기관 관측 등 과학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관측에 적절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벽 1시쯤에 발사를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3차까지와 달리 제작 전 과정을 민간이 총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기존에는 정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던 체제가 이번에 민간으로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민간 우주산업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누리호가 보란듯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다. 이걸 또 전 세계에 선언하는 그런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암 환자 치료길 넓힌다입니다.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암 환자 있으신 분들, 특히 말기암 환자 있으신 분들이면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아마 네.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 표준 암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신약 임상시험입니다. 이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상시험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이걸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항암제가 나와도 기존의 표준 항암치료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쓸 약이 없을 때에만 임상시험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암 환자 가족들한테서 가족들이 이제 정부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식약처에.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 치료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 국내 표준 치료를 다 거치지 않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임상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 임상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표준 치료법이 남아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 의지가 있고 또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암 환자와 가족분들한테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식약청은 올해 12월까지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료계에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더 유리한 최신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요.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는 초기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난치성 암 질환 치료제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아니 어제였나요? 하늘빛이 굉장히 탁해서 예. 또 미세먼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날이 포근해지면은 대기 확산이 잘 안 되고요. 강수량이 또 줄어들면 미세먼지 농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대책을 시행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 6차 기간에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는데요.
이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입방미터 크기, 1m, 1m, 1m 그 크기 안에 2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7차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9 마이크로그램으로 좀 낮추겠다. 이걸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초미세먼지하고 생성 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 9천 톤으로 감축하는 셈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공공 석탄 발전의 가동 정지를 계획보다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고요.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외에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지금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의 발전을 좀 줄이는 방안들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산업계 전체가 노력해야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부분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원스톱으로 감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수송 부분에 있어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제6차에 이어서 이번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다 실시가 됩니다. 또 농촌 지역에선 불법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불법 소각 감시를 강화하고요.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국민 생활 공간에서 미세먼지 관리 개선 방침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노인 요양시설, 학교 이런 민감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공기 정화시설 교체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정부하고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정보 협력도 계속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공유를 하고요.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고농도 예보는 36시간 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모닝피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곳곳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탁한 공기와 함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충북과 영남은 미세먼지 종일 나쁨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하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집니다.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며 흐리던 하늘은 오늘 오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아침까지는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서울이 10도, 전주가 11도, 대전이 12도, 대구가 13도까지 올라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요. 비와 눈이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그친 뒤 금요일의 아침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일에는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며 일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에 비가 내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요즘도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즈넉하고 멋진 자연 환경에다가 역사의 풍미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기가 막히죠.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겨울철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은 물론이고요.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바로 철원입니다. 후삼국 시대 태봉국의 수도였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철원인데 그만큼 다양한 역사 유적이 남아있고
고석점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아주 절경이죠. 그런 명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철원 평야의 풍경부터 겨울 트레킹 코스까지 두루 담은 자연과 역사가 함께하는 철원의 겨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겨울빛이 내려앉은 철원. 한 걸음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탁 트인 전망에서 마주한 눈부신 한탄강 풍경, 천년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왕의 도시까지 겨울 속에서 만나는 철원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123 웃지 말고 해리입니다. 오늘은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철원으로 떠나볼 건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횃불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철원을 한눈에 담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포토스팟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렛츠 고고고! 체크 체크! 철원의 겨울 풍경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바로 여기!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눈앞엔 그림 같은 협곡이 펼쳐지죠. 철원의 첫 장면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곳만큼 반가운 시작점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전망대 가장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데요. 와, 정말 철원이 한눈에 담깁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재미 포인트. 바로 아래가 훤히 보이는 스카이로드입니다. 발밑이 살짝 아찔해지는 그 느낌 상상되시죠? 오! 괜찮잖아. 멋지잖아. 멋지잖아. 와, 이런 경험을 봐야죠. 그쵸? 할 수 있다. 예쁘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렛츠 고고! 대표 명소죠. 바로 제가 있는 곳은 한탄강 무리길인데요. 이곳은요, 진짜 걸을 때마다 뷰가 싹싹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름 따라 강을 따라 쭉 걸을 수 있는 특별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와, 또 이렇게 걷다 보니까 또 다른 뷰가 펼쳐집니다. 와, 이거 진짜 여기는 다 그림이다, 그림이야. 와,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와. 자,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는요, 철원 구경 중 하나인 송대소인데요. 이 무리길 중 또 멋진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와! 한탄강 위에 펼쳐진 무리길. 맑은 물과 초록빛 풍경이 만들어내는 길을 걷다 보면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태bun국 궁예왕 역사공원 테마파크입니다. 철원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1000년 전 바로 이 철원이 후삼국 시대 궁예왕이 세운 태bun국의 수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철원은 지금도 왕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디지털 영상으로 태bun국의 시대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보기만 해도 철원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와 당시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철원의 특산품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철원 로컬 푸드 마켓인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하러 가볼까요? 고고! 오대살부터 신선한 채소, 과일 모두 하나같이 철원의 맛을 듬뿍 담고 있죠. 건호박도 있고, 와, 작두콩 진짜 많아요. 오, 오대살 누룽지, 오대살. 이게 진공쌀이래요. 진공 포장쌀. 너무 예쁘다. 쌀이 너무 예뻐요. 구경만 해도 괜히 든든해지는 곳. 이곳에서 철원의 특산품을 만나보세요. 오늘 철원 여행의 마지막 정류장은 바로 고석정인데요.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겨울에는 더 고요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약 1억 년 전에 형성된 화강암 위로 용암이 흘러내렸고 그 지층은 강물에 깎이며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고석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고요한 물길과 절벽, 그리고 그 위로 내려앉은 햇살. 철원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며 여행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번 겨울 힐링 정류장, 철원 여행 어떠셨나요? 철원의 겨울빛을 따라 걸어온 오늘. 상쾌한 바람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마음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겨울철 힐링 여행지를 찾고 계시다면 철원으로 놀러오세요. 네, 철원의 멋진 모습 봤고요.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최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 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자, 5위는 세계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4위는 국보고요. 3위는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펜이고 2위는 Now You See Me 3, 대망의 1위는 위키드 포 굿입니다. 네, 영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이따가는 또 연예 얘기까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시름 잠시 내려놓으시죠.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중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것만큼이나 이 수다도 너무 재밌잖아요. 가볍게 영화 이야기로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살기 팍팍한 요즘 같은데 자주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 몸부림치는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생존의 기술을 보여주는 영화니까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존 방식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영화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영화는 전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초청받은 작품이에요. 북미에서 먼저 흥행하면서 이게 이제 흥행의 기준이 관객 얼마도 있는데 상영관당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상영관당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개봉했죠. 제목은 부고니아입니다. 부고니아, 이거 어떤 영화죠? 네, 부고니아는 외계인의 지구 침공설을 믿는 두 청년이 한 대기업 CEO를 가리켜 지구를 파괴하려는 외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라라랜드 아시죠? 이 라라랜드의 여주인공이었던 엠마 스톤이 고문과 삭발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로 나와 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K무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최 기자가 줄거리 얘기해 주실 때 나 저 줄거리 좀 들어봤는데 하셨을 겁니다. 바로 영화 지구를 지켜라. 영화 1987 만들었던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이었어요. 신하균, 백윤식 주연이었고 정말 이거 팬층 두터운 영화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만들었던 배급했던 그 배급사가 지금 미국에서도요. 이 기획과 이 제작을 주도하면서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이 영화를 화려하게 부활시켰는데요.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엠마 스톤이 머리를 민머리로 완전히 밀었는데 저렇게요. 이 시사회를 열었는데 시사회에서 영화 보는 사람도 다 밀어야 돼. 여러분 영화 보기 위해서 내 머리 정말 다 미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봤더니 세상에 정말요. 남자 관객뿐 아니라 여자 관객분들도 진짜 머리 한 올 남기지 않고 이 영화를 보러 왔고요. 미처 못 민 분들 있잖아요. 이 극장 로비에다가 임시 간이 미용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싹 밀고 밀어야 들어갔는데 반삭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반짝반짝 대머리가 돼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머리 시사회.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뒷이야기조차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치열한 생존을 다룬 영화, 또 다른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영화는요. 아주 강렬한 몰입감을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한데요. 12월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콘크리트 마켓입니다. 야, 곧 개봉될 따끈따끈한 영화인데 콘크리트 마켓.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생존 방식은 뭔가요? 네, 요건 한국 영화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요. 대지진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황국 마켓이 자리 잡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거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생존 방식이냐, 생존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미 대지진 이후 막 다 이거 돈, 화폐 필요 없는 겁니다. 먹을 거, 통조림이 화폐 단위, 화폐를 대신하는 어떤 거래 단위다. 이런 신선한 설정으로 기대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영화와 연관성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 여기 가본 적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이병헌, 박보영, 박서준 씨가 출연하면서 흥행했었던 영화죠. 소행성 충돌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오직 황궁 아파트만이 그대로였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바로 이번에 개봉하는 이 콘크리트 마켓이 그래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두 영화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시면서 영화를 볼 때 관전 포인트를 느껴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긴장감 넘치는 영화들로 아주 뜨끈뜨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박스 오피스였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입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는 또 다른 분이죠. 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요, 핫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한국 연예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의 또 별세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소식에 깜짝 놀란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역 최고령 연기 인생 69년. 연기를 쉬시다가 지금 별세하신 게 아니고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송혜 씨가 90세였는데 이순재 선생님은 향년 91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요. 지난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떠나셨고 아침을 보지 못하셨고 사실 이제 최근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좀 우려는 했는데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27일 아침에 발인이 되어서 이 장지는 경기도 이천에 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사랑했죠. 그런 만큼 이 정부에서도요. 금관 문화훈장, 사실 이제는 은관 받으셨지만 이 금관 문화훈장 추서해서 유족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빈소에 정말 많은 배우뿐 아니라 방송인, 개그맨, 가수 많은 그 큰 사랑을 입증하듯이 많은 스타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 연예인 아니어도 나도 이순재 선생님 가시는 마지막 길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지난해
그러니까 연기로서 드라마로서 대상 받으셨던 그 K방송국에서 이 비연예인 일반인을 위한 그 분향소도 마련이 됐습니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이 악화됐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이순재 씨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부터였는데요. 드라마 연극을 오가며 아주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하던 고 이순재 씨가 지난해 10월 예정돼 있던 연극 무대에서 건강 이상으로 일부 공연 회차를 취소하고 하차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인은요 이렇게 또 전달을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 보답할 수 있도록 회복에 집중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었죠. 실제로 지난해 말입니다. 이 출연했었던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 대상에서 이 해당 방송사 사상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로 이름이 발표가 돼서 현장에 있던 모든 후배들이 기립박수를 치던 그런 감동적인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수상할 당시에도 팬분들이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무대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옆에 이 부축을 받으며 후배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셨기 때문인데요. 올해 열린 또 다른 시상식에서도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상식에는 자리를 하지 못해서 또 많은 팬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셨죠. 네, 이제 그때가 4월이었고 또 8월에도 이 후배 배우 박근영 씨가 이제 고인의 건강 악화설에 힘을 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순재 선생님, 이 형님을 여러 번 찾아뵈려 했는데 꺼리셔서 가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았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순재 선생님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지난달에 202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인상에서 보감문화훈장 받은 역시나 후배 배우죠. 정동환 씨가 이제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순재 선생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다.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선생님을 많이 아끼는, 선배를 많이 아끼는 후배들의 뜻은 정말 간곡했지만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지 못했네요. 네, 근데 정말 끝까지 연기에 대한 열정, 그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자기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고인 같은 경우는 70년 가까이 이 연기를 정말 사랑하고 현역으로 활동했었던 배우입니다. 쉼없이 연극, 드라마, 영화 작품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 이순재 씨는 당시만 해도 정말 드물게 국내 최고 국립대학 S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영화관에서 우연히 햄릿을 보고 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이후에 1956년이죠.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를 하게 됐고 그리고 1965년도 TBC 1기 전속 배우로 방송 중심 시대에 딱 서게 됐습니다. 140여 편이 넘는 드라마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단역까지 합치면 정말 수백여 편의 작품에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마 이순재 선생님이 등장한 이 작품을 보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1991년에 방영이 됐고 무려 시청률 65%에 달했던 국민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여기서 김혜자 씨가 대바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그 대바리 아버지 이 캐릭터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를 대변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미움만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국민 아버지로 등극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순재 씨가 사극에 또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1982년에 이미 드라마 풍운에서 대원이 돼감 이 대원군을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서도 뭐 허준, 상도, 이산 이런 걸 통해서 사극을 부활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많은 원로 배우들이 대중에게 사실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연기를 다 잘해도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지만 이 코미디 시트콤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시트콤을 세상에 나이 이미 70이 넘은 상태에서 거침없는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걸 통해서 야동 순재 이런 코믹 연기를 선보이면서 이 젊은 팬층을 넘어서 막 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초통령으로 인기가 대단하셨었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이 생애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셨던 걸까요? 이 80이 넘어서는 본인이 시작했던 곳 연극. 사실은 이제 1956년에 지평선 넘어 이 연극으로 데뷔했던 것만큼이나 다시 연극 무대로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2021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무려 이 막 그 대사량이 엄청 많은 이 연극 리어왕이었는데 이게 200분이 넘는 거예요. 근데 리어왕의 대사를 정말 완벽하게 외워서 이걸 80대 후반 한국 나이 88살의 나이에 이거를 소화를 해내서 관객들이 정말 전율이 돋는다. 정말 굉장한 찬사를 보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또 드라마 개소리도 하셨었고, 네, 굉장히 뭐 장르를 불문하고 나이 먹도록 계속해서 현역을 그 무대를 지키다 가셨습니다. 고인의 이런 열정이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 이순재 씨를 향해서 후배들의 그 지나간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런 것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억력이 정말 좋은 배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극을 할 때도 대사가 가장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2달 전에, 그러니까 막이 오르기 2달 전에 이미 모든 대사를 외우고 오셨고 이 연극 무대 연습에 가장 먼저 참여를 하는 분이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배우는 대사를 못 외우면 끝이다. 나는 대사 못 외우는 날 이 연기를 그만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 대사 외우는 것에 그 열심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이름을 이제 쭉 외우는 이런 암기력 시험을 스스로 한번 해본다거나 또 이 암기력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금연이랑 금주를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사실 기다리는 일이 참 많은 게 배우라는 직업이죠. 현장에서 이 선배 배우들을 이제 대우하는 의미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촬영을 이제 좀 순서를 잡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제작진에게 항의를 한다거나 후배들한테 눈치 주는 일이 없었던 배우,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배우였다라고 후배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 때문에 이서진, 정보석, 최수정, 고수 씨 등 다양한 이 후배들이 내 롤모델이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배이자 멘토이다라고 입을 또 모으는데요. 특히 고인의 선배인 고 송혜 씨 역시 이런 얘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후배이지만 존경하는 사람으로 고인을 꼽으면서 최고참 연기자이지만 겸손하고 선후배를 잘 챙기고 깍듯하다라는 마음을, 이 남다른 애정을 전달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 생전에 이 고인께서 이제 주신 어떤 연기 철학, 성실함, 지치지 않는 열정 이런 것들은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기준, 교과서가 됐습니다. 이 이순재 선생님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생전에 소감을 하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누구나 배우가 아니어도 들어볼 만한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배우에게 연기는 생명력이다. 몸살이 걸려 누워있다가도 레디 고 하면 벌떡 일어나게 돼 있다. 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연기엔 완성이 없다. 잘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다. 완성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만 연기 철학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를 넘나들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관통하는 배우로 남으신 건데요. 또 선생님께서 생전에 직접 남기신 이야기가 많은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직접 만나보시죠. 전성기가 언제 졌던 것 같으세요? 나는 글쎄 무슨 전성기라고 느낀 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뭐 벌쩍벌쩍 해가지고 무슨 빛나는 상을 타고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저 이어올 뿐이지. 꾸준히 이어오신 스타일이죠. 이어올 뿐이지 뭐 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한간 모자란 것 같다는 어떤 자상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치진 않으세요? 근데 내가 이제 농담삼아 우리 동료들한테 이저 무당이 멍석 깔아놓으면 다 춤추게 돼 있다. 집에서 기어 나와더라도 현장에 딱 오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야, 일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계속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뭐 연기를 향한 끝없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였죠. 9순이 넘는 나이에 연기 대상을 수상하고 최고의 배우다 이런 찬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사실 고인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기대상과는 인연이 먼 배우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1972년도에 부일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 그리고 다음 해인 73년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분에서 최우수 나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황금촬영 이 영화제 등을 황금촬영 영상 이 영화제에서 수상했지만 번번이 안타깝게도 대상은 타지를 못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원로 배우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로상을 받는 이 수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을 드리는 건데요. 현역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을 일종의 좀 뭐랄까요, 그 계단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당연히 뭐 이제 현역에서는 이제 좀 작품을 줄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고 그리고 쉼없이 무대에 올라서 마침내 지난해 말에 연기인상 최초로 대상까지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이순재 선생님이 90세가 돼서야 대상을 받았다는 게 아이러니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때 고인께서 남기신 또 소감이 굉장히 오래도록 회자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배우, 여자 배우죠. 캐서린 헵번은 60대 이후에도 3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이 아니라 연기상이었다. 연기를 잘하면 나이가 60을 먹어도 상을 주는 거다.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인기 좋다고 시청률 올렸다고 광고 매출 많이 나갔다고 상 주는 거 아니다. 네. 배우는 연기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서 이 배우 김영옥 쌤도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바로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연기로 평가받고 싶은 그 배우의 마음을 이순재 선생님이 대신해서 잘 풀어주신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인기 배우가 있고 명배우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명배우시죠. 그 생전에 후배들 양성하는데도 아주 열심히셨잖아요.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해까지도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지만 한 대학에서 이 연기예술학과 석좌 교수를 맡아서 후배들 양성도 열심히 하셨던 정말 전력을 다했던 배우였습니다. 촬영으로 제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미안함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고인의 가르침 아래 연기의 길을 택한 대표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연석 씨인데요. 유연석 씨는 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리어왕 공연을 할 때였는데 고 이순재 씨가 지도 교수였다라고 당시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유연석 씨는 고인이 시상식에서 특별 무대를 할 당시에 객석에서 바라보며 이 눈시울을 붉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특별한 사제지간의 인연을 고백하기도 했죠. 네, 정말 뭐 그야말로 70여 년을 오직 연기에 모든 것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 이순재 씨의 소식에 연예계에서도 계속해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죠. 네, 시트콤에서 사위 역할을 했던 정보석 씨가 곧바로 가장 먼저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런 글을 진심으로 또 남겼고요. 또 고인과 영화도 함께했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된 그 이제 작품도 함께했던 또 배우 배정남 씨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고요. 뿐만 아니라 백일섭 씨, 또 김혜수 씨, 이민정 씨,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신민아, 김우빈 그 배우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후배들이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이순재 선생님 연기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고 소식 듣고 더 먹먹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 이순재 씨는 지난해 말에 이 대상을 받았을 당시에도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었는데요. 집안에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국민 배우다운 품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소감이 평생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배우로 살았던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로 남게 됐는데요. 가슴이 참
먹먹하기도 합니다. 저도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했던 70여 년간의 무대를 정리하고 먼 길을 떠난 고 이순재 씨. 사실 우리가 정말 긴 시간 고 이순재 선생님의 작품을 봐왔잖아요.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요, 고 이순재 선생님 소식뿐만 아니라 연예계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또 배우 남포동 씨 그리고 유명 아나운서 출신 변웅전 씨도 또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남포동 씨 소식부터 할까요? 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실 이제 영화든 드라마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감초, 드라마를 달게 해주는 코믹 감초 연기로 인기를 얻었던 남포동 씨가 지난 23일 오전에 향년 81의 나이로 이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병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생전에 2009년에 간암 말기 판정받고 간 이식 수술 받았지만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좀 와병 생활을 하는 그런 와중에 또 이것이 별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코믹한 연기, 감초 연기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 1965년 영화죠. 나도 연애할 수 있다로 데뷔한 고 남포동 씨는요. 이후 고래사냥, 병강세, 황진이, 투카스2 그리고 3 160여 편이 넘는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감초 연기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그러면서도 거친 듯 친근한 연기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배우였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도부터는 이 박미선 씨, 이봉원 씨와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밤이 무서워 이 대사로 정말 많은 그 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전 세대의 사랑을 받기도 한 배우였습니다. 개그맨을 웃기는 배우로도 지목되기도 했죠. 그런데 고인이 말년에 굉장히 어렵게 지냈어요? 네, 남포동 씨는 이 전성기와 다르게 그 이후에 굉장히 고단한 삶을 보냈는데요. 바로 이거 연예인들이 잘못하면 정말 안 되는 그 사업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2000년대 초반에 거액의 사기를 당했고 그때 이제 평생 모아둔 재산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또 두 차례 이혼도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까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생활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실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셨을 거고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릴 때 10년 넘게 모텔 이 방을 객실을 월세방 삼아서 이것도 참 대단했던 배우가 이 모텔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그 간암 말기 수술까지 했지만 제가 듣기에도 마지막에는 이동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오던 중에 지난해에는 또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네, 지난해 초였죠. 경남 창녕군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정황과 함께 구조 당시 의식이 흐린 상태로 발견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 남포동 씨는 한 방송에서 당시를 떠올렸는데요. 10분만 늦어도 나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털어놔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하지만 고인은 저는 정말로 90세까지 악착같이 살겠다라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를 후회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네요. 네. 또 다른 별이죠. 고 변웅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50대 중반 이상인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정말 이 원조 예능들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유쾌한 청백전, 묘기 대행진 그리고 이 말 들으시면 더 기억나실 거예요. 굳센 체력, 슬기로운 마음, 명랑 운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일요일 아침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아침을 깨워주시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정말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프로그램의 명 MC셨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의 변웅전 MC 다들 기억하시죠? 이 변웅전 씨가 지난 23일 밤이었습니다.
향년 85세로 세상을 등지셨는데요. 뭐 현재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갑작스러운 비보에 이 아나운서계에서도 또 많은 또 국민들이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유쾌한 청백전, 명랑 운동회들은요, 그 대한민국 예능계의 바이블 같은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고 변은정 씨 인기가 뭐 정말 대단했었다면서요? 네, 생전에 남긴 고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유쾌한 청백전 같은 경우는 뉴스와 드라마까지 모두 합쳐서 시청률 1위를 할 정도로 화제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명랑 운동회를 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촬영 장면을 보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 체육관 유리창이 다 와장창하고 깨질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 명랑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되고 있는 다수의 체육 프로그램, 체육 오락 프로그램에 좀 기원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철봉에 매달려서 풍선을 터뜨리거나 뭐 떡을 빨리 먹는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막 반원점을 돌아서 뭐 이 반전 모습을 그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체육 오락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근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끈 능력자 역시 바로 변웅전 씨였습니다. 그 진행에 대한 열정도 참 대단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쾌한 청백전 진행하실 때는 여자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또 이 진행을 이끄셨고 평상시에 이게 괜히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밤샘 막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이 준비를 하던 그런 열정 넘치는 진행자였던 걸로 후배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특유의 너털 웃음 그리고 매끄러운 진행 능력 이런 걸로 단번에 이 국민 MC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80년대에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을 하셔서 또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다가 2008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의 국민 MC 또 이번에는 개그맨 출신의 국민 MC인 유재석 씨가 결혼을 할 때 주례를 부탁드렸고 주례를 서면서 아 저분 이러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참 이번 주는 특히 연예계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의 행복한 아침도 고인의 영면을 함께 빌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으로 연예계 이슈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화제의 단신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업 앤 다운 시작해보죠. 네, 분위기를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업 앤 다운 키워드 선정에는요. 업에는요. 해피엔딩 그리고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운에는요. 학폭소송 패소 달걀 가격 뻥튀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가장 먼저 업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피엔딩인데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0년 열애 끝에 해피엔딩을 맞았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 엔딩이 딱 떠오르세요? 이거는 뭐 결혼이죠. 네, 예. 결혼이죠. 해피엔딩. 맞습니다. 아직 제가 가지 못한 것, 아직 제가 갖지 못한 것 바로 그 결혼인데요. 이 해피엔딩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 부러움을 가득 담아서 웃으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장르가 로맨스예요. 배우 김우빈 씨 그리고 신민아 씨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20일에 김우빈 씨가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손글씨로 연인 신민아 씨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연인인 그분과 가정을 이뤄서 이제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한다.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면서 공개 연애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를 알렸습니다. 네. 구체적인 결혼식 일정은 나왔습니까? 네,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나왔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또 알려준 것도 있고 기자들이 또 열심히 취재를 해서 날짜 우선 12월 20일이고요. 결혼식 장소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호텔인데 찾아가셔도 소용없습니다. 양가 가족,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네요. 네, 근데 12월 20일이면 이제 결혼식이 뭐 한 달도 채 안 남은 건데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이 된 건가요, 준비는? 10년의 긴 연애를 했지만
결혼 발표가 갑작스러웠던 거지 결혼 이 준비가 갑작스러웠던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호텔 결혼식 잡으려고 하면 일주일간 한 달 만에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럼요. 준비를 아주 천천히 해왔던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 결혼 발표를 하고 나서 어머 12월에 바로 한다고? 이게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라고 하니까 혹시 임신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민아 씨가 13일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입고 있었던 옷이 체형이 드러나지 않은 조금 펑퍼짐한 여유 있는 그런 원피스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으로 인한 체형 변화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누리꾼들의 이 추측이 있었는데 신민아 씨 측에서는 이는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 결혼식 정말 그냥 저도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또 응원을 보내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팬들, 더군다나 이 두 분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SNS 검색어에도 올랐었을 정도로 아주 핫 이슈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이렇게 이번 결혼이 핫 이슈이고 큰 축복을 받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사실 이제 두 사람의 시작은 2014년에 한 2월 초쯤에 이 한 패션 브랜드, 의류 브랜드 광고를 함께 찍게 돼요. 그때 연상연하 같지 않고 두 사람 뭐 실제 연이냐 왜 이렇게 분위기 좋아?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의류 브랜드가요 참 희한하게 고해 또 10월에 한 번 더 찍더라고요. 이거 2번 연속 했더니 2015년 5월에 드디어 두 사람 편안하게 손잡고 연애하고 이런 데이트 모습 공개하면서 저희 연애하는 거 맞아요 하면서 공식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2017년이었죠. 김우빈 씨가 비인도암 진단을 받았고 그러면서 활동을 우빈 씨뿐만 아니라 신민아 씨도 중단을 하고 그 신민아 씨가 옆에서 병간호 극진히 하고 함께 병원 다니고 이러면서 이 단단한 사랑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그걸 지켜보는 팬들도 더 응원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이 변함없는 두 사람의 애정 속에 신민아 씨 응원 속에 신민아 씨 드라마도 잘 되고 있지만 특히나 김우빈 씨 영화 특히나 요번에 그 드라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고까지 다 휘어잡으면서 정말 복귀, 그러니까 5년 쉬었던 걸 지금 다 한 번에 채우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고 또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두 사람 뭐 체형도 그렇고 얼굴도 이제 많이 닮아지는 것 같고 우직한 연애 스타일도 참 닮은 구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이 연예계에서는 특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성품 좋은 연예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아니 이것까지 닮았더라고요. 비주얼뿐만 아니라 두 사람 다 천사였던 겁니다. 선행 천사였던 건데요. 실제로 신민아 씨는요. 화상 환자들을 위한 기부를 무려 10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누적 기부액이 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우빈 씨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1억 원을 또 추가로 기부를 하면서 누적 기부액이 현재까지 11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총 51억 원이라는 기부액을 자랑하고 있는 아주 모범 이 부부로 커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기 아주 확실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김우빈 씨를 보내는 마음이 슬퍼서 말을 더듬게 돼요. 말이 잘 안 나오죠. 네, 말이 턱턱 막히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떡하지? 두 번째 업 키워드도 특별한 결혼식. 맞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가루 왕자, 팝류 막내 이장우 씨가 결혼하죠. 동료 배우 조혜원 씨랑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했죠. 23일, 지난 23일에 서울 잠실에 있는 L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두 사람 2018년 드라마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공식 연애는 2년 전부터 했지만 공개 연애는 사실은 총 8년을 사귀고 이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 올렸습니다. 네, 근데 결혼식이 뭐 다 특별하긴 하지만 딱 특별한 결혼식이라고 키워드를 붙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특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장우 씨 결혼식에 주례를 서신 분이 난생 처음 주례를 본 분이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절친한 형
전현무 씨였는데요. 이장우 씨는 본인이 방송에서 유명해진 건 모두 전현무 씨 덕분이다라면서 전현무 씨의 쉬는 날까지 체크를 해서 주례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전현무 씨 스케줄에 이장우 씨 결혼식을 마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48세로 주례를 보기에는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아직 결혼 결혼도 안 생활에 대한 했잖아요. 조언을 네. 해주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전현무 씨가 처음에는 아유 내가 무슨 주례냐 나 그냥 축가를 할게 축가를이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장우 씨 이 사랑하는 동생의 뜻을 굽히지 못한 전현무 씨가 위트 있지만 따뜻한 주례사를 하면서 현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이장우 씨의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아, 왜 특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부의 부케인데요. 뭔가 좀 특별해 보이죠? 이게 뭘까요? 우와. 호두과자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세계에 단 하나뿐인 호두과자 부케가 등장을 했는데요. 세상에 우와. 먹을 생각만 했지 이걸로 부케를 만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호두가요. 자손 번창 그리고 가문의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부케, 너무나도 특별한 결혼식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화훼 업계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 괜찮은 아이디어. 괜찮죠. 그 스타 하객들도 많이 왔겠어요. 많이 왔습니다. 결혼식에는 이장우 씨랑 함께 예능했던 박나래 씨, 또 샤이니 키 씨도 왔고 그 중에서도 기안84는 사회를 맡아서 결혼식 멋있게 진행을 해줬고요. 이장우 씨 사촌형이죠. 환희 씨는 또 축가까지 불렀고 그야말로 화려한 인맥으로 그렇게 둘러싸여서 완성된 풀 패키지 웨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특별한 하객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축의금을 내지만 돌려받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분 바로 홍석천 씨입니다. 홍석천 씨는 이장우 씨에게 야, 너는 살도 못 뺐는데 결혼식 물러라고 하면서 이 독서를 퍼부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SNS에는 또 이 따뜻한 이 축하 멘트와 함께 이렇게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었죠. 네. 자, 이번에는 다운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폭 소송 패소.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네, 정통 트로트 계승자로 불린 진혜성 씨의 소식입니다. 4년 전의 일입니다. 2021년도에 진혜성 씨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주장이 올라온 겁니다. 진혜성 씨가 학창 시절 같은 학교에서 일명 빵셔틀이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키고 구타를 했다라는 이 작성자의 주장입니다. 이 작성자의 주장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진혜성 씨는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학폭 가해자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진혜성 씨가 당시에 이 게시글이 올라갔잖아요. 이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또 폭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입니다. 이 진혜성 씨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과 이 법원 판단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진혜성 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우선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부족하다 정확히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출한 증거를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진혜성 씨 측에서 제출한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이 억울한 주장,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의 이 진술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우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써준 진술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학폭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 내리기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세 번째입니다. 이 폭로글을 올린 이유가 진혜성 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폭로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법원 판결로 진혜성 씨 측의 입장이 혹시 나왔나요? 네, SNS를 통해서 진혜성 씨가 밝혔습니다. 사실 이 당시 민사소송에서 우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먼저 승소했었다. 이번 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면서 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항소하지 않은 건 손해배상금 받으려고 했던 이 재판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더 이상 논란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소하지 않았을 뿐인데 뭔가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계속 나와서 속상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송은 그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학폭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걸 법적 다툼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아직 그 학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면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중이 봤을 때는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진혜성 씨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폭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굉장히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혜성 씨는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기존에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 없이 계속해서 이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새 앨범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연예부 기자로서 어떻게 읽히냐면 저는 학폭과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외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 폭로자와의 이 입장 차이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송은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남은 다음 키워드인데요. 달걀 가격 뻥튀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지난주 내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투자한 사업이 논란으로 떠올라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단 시작은 이 이경실 씨의 절친한 지인인 조혜련 씨가 SNS에 이렇게 이경실 씨가 하고 있는 이 달걀 사진 그리고 칭찬 문구를 올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달걀 사진이 무슨 잘못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때 달걀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난각 번호가 딱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달걀 껍데기를 보시면 이 표시된 번호 중에 아랫줄의 마지막 번호가 1에서 4번까지 그러니까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앞번호일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닭을 위한 사육 환경이 조성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자유방사고요. 마지막 4번으로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닭장이라고 하죠. 그 기존 케이지인 건데요. 이경실 씨가 투자한 이 달걀의 난각 번호가 이 사육 환경에 해당하는 이 번호가 맨 뒷자리인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난각 번호 1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이 1번과 비슷한 가격대를 받고 있다. 이 가격 논란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39에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주부분들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딱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번인데 왜 거의 2만 원에 가깝지?라는 의구심이 생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경실 씨 측의 입장은 어때요? 이경실 씨는 자신이 투자하고 판매하고 홍보한 이 달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실 씨 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 측의 입장이 이경실 씨의 SNS를 통해서 지난 19일에 이제 나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한 꾸준한 품질을 위해서 노력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을 고를 때 그 난각번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무엇을 보느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이 양질의 달걀을 만든다는 이 자부심에 소비자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달걀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난각번호 4번만 보고 품질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일부 비난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런 태도도 보였습니다. 네. 이경실 씨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도 계속 말이 나오는 건 왜 그래요? 논란의 불씨를 좀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달걀의 공식 판매 사이트가 현재는 폐쇄가 됐는데 이 대표가 이경실 씨의 아들이자 배우 손보
손보승 씨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손보승 씨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입대해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경실 씨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들이 판매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나 또한 투자한 것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이경실 씨의 활동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당장은 없어 보여요. 최근에 이제 내년 2월까지 공연 일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출연하고 있는 연극이 있었는데 이 대중이 하차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연극 제작사 측에서 멤버 교체에 예정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 조혜련 씨가 응원의 달걀 사진 올렸다가 논란이 됐었죠. 조혜련 씨가 이 연극에 응원을 가서 또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예계 소식 알아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를 보이면서 공기부터가 달라졌는데요. 오늘 곳곳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도 말썽이니까요. 나오실 때에는 마스크 챙겨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오늘 충북과 영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풀립니다.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던 하늘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10도, 전주가 11도, 청주가 12도, 대구가 13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요. 비와 눈이 내릴 때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일에는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마스크 써야 되겠어요. 네. 독감에 감기에 또 미세먼지까지. 네, 맞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또 말썽인데요. 그냥 마스크 착용하지 마시고 꼭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